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던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일컫는데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의 인원이 제한되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관중도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11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와 건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청년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일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서울시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환경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아이스팩 처리 문제와 활용 방안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강원도를 제외하고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정부는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격상에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한마디로 생활 방역에서 지역 유행 단계로 전환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는 변동됐습니다. 일단 중점 관리시설에서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와 직접 판매 홍보관은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래 연습장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관리시설은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 미용업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음식물 섭취 금지도 추가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다른 일행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단체룸은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네, 오늘 확진자도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만 8,998명입니다. 어제보다 230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94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90명 더 늘어난 6,90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81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현황은 동작구 카페 관련이 21명,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이 17명, 수도권 미술대학원과 동아리 관련이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 중랑구 묵동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반대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한 곳에다 몰아짓는 탁상 행정 중단하라! 중랑구 묵동 주민들이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청년주택과 관련해 반대 결의를 다진 겁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주택 건립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묵동에만 청년주택 계획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묵동에는 먹골역 인근에 이미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165번지와 8번지 일대에서도 청년주택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된 세대수만도 전체 2,300세대에 가깝습니다. 무길동이라는 행정구역 하나에 청년주택이 3개, 그래서 거의 무려 2,8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라는, 왜냐하면 청년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지어대는, 그러면 지어대면 하면 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8번지 일대 주민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묵동 8번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한 곳. 청년주택이 논의되고 있는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채 100m가 안 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무 쪽 앞에는 100m가 안 돼요. 77m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은. 근데 그 77m 앞에 그 자초등인데 지금 원묵초, 원묵주, 원묵고, 태능고 완전 거기는 학교 밀집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도 1230세대, 저기 235세대, 거기에 753대 틈새들을 세운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한편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시가 행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묵동 165번지에서 출발해 8번지까지 촛불과 현수막을 들고 걸으며 농성을 이어간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에는 경찰 병력도 상당히 배치됐습니다. 한편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계획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공람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번지는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 접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촛불문화제 다음 날에는 맞불 형태의 청년주택 건립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반대한다며 서울시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한다며 대규모 촛불 문화제가 열린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청년주택 건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묵동 165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연 것. 집 없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며 주민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만한 괜찮은 가격대의 청년 임대주택은 물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4명이 지하방이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청년주택은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며 청년 세대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집회에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순간에도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최근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중랑구의회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주택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한 채 전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는 구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만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랑구에 사는 청년들의 집 없는 서름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서울시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을 일전에 올렸고 이때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주택을 대안도 없이 이렇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서 30%밖에 안 된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늘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 부합은 물론 공공성 확보로 주민 갈등 또한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에서 30%로 이 비율을 전폭적으로 높여야 한다. 본 사업이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는 더욱 보장돼야 한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일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고기와 생선 같은 신선식품을 주문했을 때 딸려오는 아이스팩.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올해만 이 아이스팩 사용량이 3억 개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배송된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집중 취재 와디슈에선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이스팩 수거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신순희 씨.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식재료 구입을 위해 온라인 배송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 때마다 딸려오는 아이스팩을 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자니 행여나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선뜻 내키지 않기 때문. 결국 냉동고엔 버리지 못한 아이스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선식품을 많이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쌓이고 있죠. 이거를 비닐에 넣기도 그렇고 안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아이스팩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이스팩은 소각을 할 수 없는 데다 매립 시 썩는데 500년이나 걸리기 때문. 또 아이스팩 내용물에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 녹거나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게 되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들을 우리가 또 섭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식탁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습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아이스팩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강동구와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통해 답을 찾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하고 소독해 관내 시장과 점포에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스팩은 최대 7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수거함을 운영했던 강동구의 경우 지금까지 수거된 아이스팩 중 12만 5천 개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아이스팩 수거량을 파악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까지 개발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수량도 잘 안 맞고 사람마다 방식이 다 틀려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만약에 뭐 명리시장에서 500개 필요하다면은 제가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 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소독업체에다 해서 그쪽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500개를. 이처럼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7곳. 그렇다면 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먼저 수거함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운 아이스팩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는 것. 또 수거된 아이스팩을 제공할 공급처 확보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거 개발 비용이 한 개당 500원 정도가 들어요. 저희가 아이스팩을 하면은 되고, 저희는 실수만 있으면은 요구하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저희도 장기 검토하자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환경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은 안 하고 단지 그 비용만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제로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양주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1장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아이스팩을 챙겨나온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버리면서도 마음이 깨름직했었어요. 시에서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보다도 이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는 게 더욱더 기쁩니다. 또 아이스팩 재사용 공급처도 100여 곳 넘게 확보한 상태. 게다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을 부피를 줄여 배출할 수 있는 고온건조 시스템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재사용량이 수요처가 적잖아요. 남은 양은 커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투입을 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양이 100g이었다.
그러면 3g에서 5g 정도로 줄어요. 2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또 남양주 시장은 아이스팩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규제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규격화해서 재사용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아이스팩 생산 업체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친환경 소재로 아이스팩을 만들란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 시점이 2년 뒤란 겁니다. 당장 하루에도 100만 개 이상씩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재사용하고 처리할지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와 이슈 이혜진입니다. 강동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역점 사업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건데요. 복합단지의 청사진과 앞으로의 과정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사업 추진 10여 년 만에 본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사업 추진 이후 그린벨트 해제와 거듭된 유관기관 심의 과정 끝에 지난달에서야 서울시에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사업 시행은 SH공사가 맡고 다음 달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기반 조성공사와 용지 분양 등이 진행됩니다. 빠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대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섭니다. 완공은 오는 2023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구는 인근 첨단 업무단지와 고덕 비지밸리와의 시너지로 경제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다가 IT를 접목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단지입니다. 인근의 고덕 비지밸리라든지 또 첨단 업무단지와 함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20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단지에는 금융 지원에 나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해외 판로 개척을 포함해 기술 지원에 힘쓸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강동구는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유치하는 등 엔지니어링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 창업 지원 시설도 조성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마포구에는 320여 곳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 중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구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박람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현재 마포구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경제기업은 320여 곳.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구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과 공공, 사회적 경제기업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랜선 박람회 형식의 이른바 마포메이드가 열렸습니다. 마포에서 만들다라는 개념이고요. 마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있는 조직들이 마포를 만들어간다는 개념에서 마포메이드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느낌으로 이번 박람회엔 지역 내 30여 개 사회적 경제 주체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온라인 박람회는 마포메이드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와 생산품의 전시와 판매, 해시태그 이벤트 등이 준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상암 소셜박스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마포스루에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모든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녹화 및 생중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이번 박람회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달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식이 들려오자 성북구에서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쓴 건데요. 코로나19로 직접 전달이 어려워지자 성북구는 독일 현지와 화상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성북구청장실에선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의 최전선에 있는 코리아 협의회와 화상 연결이 이뤄진 겁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성북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지원 덕에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테구청장은 이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식이 들려온 지난 10월 성북구 학생들은 정성 들여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수합한 편지가 무려 3,000여 통에 달합니다. 이런 뜻깊은 기회를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하게 돼서 좋고 기쁜 소식 들으니까 저희도 좋은 것 같아요. 여성인권 전시회와 피켓 시위 등 그간 소녀상 지키기에 앞장서온 성북구도 이번 독일 현지와의 화상 만남은 더욱 각별합니다. 예, 다행히 그 효과가 있었는지 미테구에서 이번에 또 의회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해서 너무 국민들 도리를 다한 것 같아서 기쁘지요. 코리아 협의회는 동포들의 마음이 독일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 감동적이라며 평화의 소녀상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면서 화상 연결을 마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고 또 일상 속 더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단계가 높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은데 다시 1단계로 내려가기엔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의 거리 조금 더 멀어지셔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